자, 최근에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빅데이터로 이 부동산 시장 분석이 가능할까요? 예, 빅데이터로 과거에 어떻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빅데이터에 관한 그런 부동산 책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 빅데이터는 이 단순한 과거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현재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바뀌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환경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규제, 규제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인구도 줄고 만약에 인구도 줄고 자 이렇게 된다면 1인 가구, 2인 가구 늘어나고 아니면 또 3, 4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시장의 어떤 상황에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 빅데이터는 과거의 단순한 데이터일 뿐이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분은 미래의 어떤 과거를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상황 이 다양한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보고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음에 공급 물량이 많으면 역전세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은 전세값 다 떨어지고 전세값 떨어지면 매매가도 또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하락하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저는 정말 많이 이런 얘기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싸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다. 역전세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생겨서 분명히 그 지역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다 회복하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잠실 대규모 한 2만 세대 가까이 입주할 때 지금 리센트나 엘스나 파크리오 이런 것들이잖아요. 입주할 때 이때 역전세 생겼었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그때 주인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전세금을 빼줘야 되는데 전세가가 낮아져가지고 이게 참 곤란한 그런 지경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년 만에 이 역전세가 다 해결이 되고요. 다시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헬리어시티 역전세 난다는 기사들 아마 작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론에. 헬리어시티가 입주하면은 역전세가 벌어져서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입주 이제 했잖아요. 역전세? 안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런 역전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히려 역전세가 지나면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가격은 더 상승하더라. 전세가도 더 오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호재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GTX가 들어온대요. GTX가 들어오니까 우리 집도 GTX 들어오니까 너무 좋을 거야. 근데 어디인데요? 집이? 그러면 GTX 들어오는 데가 아니고 거기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떨어져 있어. 이러고선 호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약간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을 뿐이지 우리는 GTX가 들어오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중심권으로 들어가요. 중심권. 바로 그 중심권으로 들어가야 영향을 바로 받는다는 겁니다. 내 집 바로 옆에 GTX가 들어온다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통망이 뚫린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통망은 그것은 커다란 그런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자, 요즘 최고의 또 화두죠. 금리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무슨 기사가 났죠? 미국 기준금리 인하론 빠르게 확산, 다우지수 급등. 이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많이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갈까요?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어떻게 갈지. 전 세계가 다 금리 인하로 양적 완화 정책을 피고 있는데 양적 긴축에서 완화로 전향을 했거든요. 전환을. 그러면은 우리만 다시 금리 지금 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 경제 상황에서 금리 못 올리죠.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유동성, 부동산을 끌어올리는 힘인 유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올 하반기가 되면은 금리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돈이 더 시중에 많이 돌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왜 오를까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왜?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쪽이 한쪽이 부동산이고요. 5억짜리 부동산이고 이쪽이 현금이에요. 현금 5억. 예전엔 가치가 같았는데 현금의 5억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즉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실물 자산이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부동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가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경제가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도 마이너스 물가로 간다. 디플레이션이다. 그러면 무조건 뭘 보여야 돼? 현금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말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집값도 양극화가 커지는데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요? 이거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 세계의 주택시장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전 세계 주택시장의 흐름은 도심 집중화에 꽂혀 있습니다. 점점 도심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도심의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전 세계 부동산의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경제학자죠. 리차드 플로리다의 이게 책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혹시 제 강의를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 뉴욕의 소호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옛날에 그 가난한 그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리고 했던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뭐 화랑가도 크게 생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만 여기에 중간 가격, 소호의 중간 가격의 집 한 채를 가지면은 여기 나오죠. 뉴욕 어디예요? 라스베가스에서 집을 18채를 사고요. 애틀란타에서 23채를 사고 디트로이트에서 29채를 산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이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강남의 중간 가격의 집 하면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중간 가격?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대략 생각해 보면은 한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간 가격이니까 중이. 자, 그러면은 12억 13억을 가지고요. 12억 13억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청주라든지 지방에 대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서 집을 몇 채를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 20평대 집이 2억이라고 쳐요. 뭐 청주 가면 2억이다. 2억이라고 쳐요. 그래 봐야 6채 사는 거잖아요. 6채. 그렇죠? 서울의 중간 가격, 강남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선진국, 특히 미국의 집값의 격차보다는 덜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격차가. 상대적으로 덜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집중화, 무조건 도심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도심에서도 양극화가 커진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으로 갈린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호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 지역을 몽땅 정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직접적인 호재와 그리고 간접 호재는 뭐냐면요. 뭐 내가 사는 곳에 교통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이게 간접적인 호재입니다. 이런 곳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중심권에 들어가야지 외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생겨 있는 호재를 쫓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생긴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에요. 새롭게 호재가 생길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호재의 크기가 이익을 결정합니다. 이것도 늘상 말씀드렸던 건데 작은 호재가 생기면요. 작은 이익이 생깁니다. 즉 어떤 이런 아파트 단지 옆에 어떤 마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대형 마트가 하나. 그러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단지 많이 오르진 않고 작게 오른다는 겁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반대로 이 아파트 단지 옆에 100층짜리 대기업이 입주를 한대요. 일자리가 엄청 생긴대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대박이죠. 이게 바로 호재의 크기, 대형 호재가 생기면 이익이 크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항상 호재가 생기는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개발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것도 또 너무너무 많이 듣던 얘기네요. 예, 개발이 너무 부동산 투자는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개발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곳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초보의 발상입니다. 하수의 발상입니다.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지역이 개발 계획이 없던 지역이 개발 계획이 딱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발표하면 신문에 나오면 가격이 뜁니다. 그렇죠? 다 젖어서 가격이 뛰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마다 계획이 발표되고 착공하고 공사를 하고 할 때마다 가격이 뜁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느 시점에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매도를 할까? 이것이 투자지 나중에 지어질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을 기다렸다 투자하는 게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즉 10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게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초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하수의 단견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부동산 가격 상승 일시적일까 계단식 반등일까? 이거 보시면 둔촌주공 4단지 제가 음마 아파트 31평 했는데요. 최저점 15억에서 현재 17억 9천 많이 올라왔죠. 과거 최고점 16억 3천에 오히려 과거 최고점보다 더 올라왔다. 둔촌주공은. 자, 음마 31평 보면요. 최저 14억 떨어졌을 때가 14억 8천, 현재 17억 1천, 최고점 18억 5천, 최고점을 향해서 지금 급격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저가 매물 소진되고 한 단계 오른 가격으로 매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저는 진행이 될 것이다 봅니다. 한 8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지금 3월 이후부터 시장이 바뀌는 건 맞지만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은 8월 이후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망권의 가치는 불변입니다. 조망권 너무나 좋아하죠.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강남에는 몇 억씩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가. 자, 그러면은 조망권 하면 강조망권, 녹지조망권 두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 강조망권과 녹지조망권 중에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게 더 우위가 된다? 녹지조망권이 더 가치가 커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용산도 우리가 용산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규모 녹지 공간이 있잖아요. 공원이. 센트럴파크에는 못 따라가지만 거의 버금가는 그런 70만 평이 넘는 공원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녹지 조망권인데 현재는 강조망권이 녹지 조망권보다 훨씬 우세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4만 불 이상 되면요. 4만 불, 5만 불 되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녹지 조망권으로 가치가 바뀐다는 것도 덤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도 슬슬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의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 12월 달, 1월 달에 2017년 3월 이후부터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3월 이후부터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 전부 다 사지 말라고 할 때 제가 2018년도 오른다고 했어요. 역시 2018년도 떨어진다. 2017년 떨어진다. 2018년 떨어진다. 사지 마라. 사지 마라. 못 샀어. 2017년, 2018년 같은 하락 논리에 휘둘려서 또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한 발짝 먼저 가는 아니 반걸음만 한 걸음도 말고 반걸음만 먼저 가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남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우리가 100명이 뛰어서 1등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 100명이 뛰어서 3등 안에 드는 것도 어렵죠. 달리기 할 때. 근데 혼자 뛰면 1등이고요. 셋이 뛰면 3등이야 꼴찌라도. 그렇죠. 항상 소수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부동산도 이익을 내는 거지. 다수가 움직일 때 가서는 절대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걸 꼭 저희 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바보는 운이 와도 잡을 줄 모르고 운이 나쁜 사람은 기회가 왔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저는 이 얘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회가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가면 얼마나 허망해요. 자,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꾸준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일확천금이 아니고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게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시대라면 우리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